경매 진행 절차와 투자 절차고 그 다음에 공매 진행 절차와 투자 절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 종류에는 이제 부동산을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매하고 공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법원에서 하는 게 경매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이렇게 법원이 아닌 곳에서 하는 것을 통칭하여 공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들리시죠? 다 들리시죠? 예. 그래서 이 공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다른 루트로 이렇게 운행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공매 그러면 온비드 공매를 설명해 드립니다. 온비드. 난 됐어? 자, 온비드 공매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온비드라는 것은 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온비드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죠. 무슨 공사. 그러니까 이게 국가기관이구나, 정부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경매도 국가기관이 하는 거고 공매도 국가기관이 하는 건데, 경매는 사법부가 하는 거죠. 법원이니까. 그지만 공매는 행정부가 하는 것이죠. 그죠? 같은 국가인데 하나는 무슨 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행정부, 요거는 법원이니까 사법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의 진행 절차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그 경매는 처음에 누군가가 신청하고 개시 결정을 하는데, 신청은 누가 할까요? 신청? 응? 채권자. 예. 채권자가 신청을 하겠죠. 돈을 받기 위해서. 네, 돈을 받아야 되는데 갚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거를 돈은 빌려주고 이자는 쌓여가도 돈을 떼이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행의 대주주는 국가입니다. 그죠? 주식을 상당 부분은 국민연금이 갖고 있습니다. 어디든. 그래서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의 국민의 돈이죠. 국민의 돈과 국민의 노후를 대책용으로 돈을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또 은행의 주주들도 다 국민이죠. 그죠? 은행 주식 사면은 그 돈으로 가서 은행이 또 투자하고, 또 수신을 하면 수신된 그 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떼이면 안 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떼이면은 수많은 주주나 수많은 수신한 사람, 그러니까 예금을 맡긴 사람도 망하죠. 그리고 그 국가기관도 망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매 신청이라는 것을 주로 누가 하냐면 은행들이 많이 하죠. 돈을 빌려주고 은행들이 주로 경매를 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돈을 빠르게 받게 하는 게 국가 입장에선 좋은 일이죠. 그죠? 은행이 돈을 빌려줬어. 근데 은행에는 내가 대주주야, 국가가. 그런데 내가 빌려주고 은행이 빨리 돈 받게 해줘야만 내 돈도 빨리 찾아, 국가 입장에서. 맞죠?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야, 이거 빨리 처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경매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는 근저당만 있는 게 아니고 압류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뭐 가처분도 있고 막 지저분하죠, 등기부가. 자, 이런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는 거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겁나서 사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민간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장하고 루트가 필요하다. 그게 경매라는 루트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루트를 이제 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법이 뭐냐면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법이 없이 기관을 만들 수 없고 제도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법원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보면은 경매 진행 절차가 이렇게 수두룩하게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한다라는 게 법에 정해진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판사가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 자, 용어를 많이 안 들으시면 아유 이게 뭐냐 이렇게 느끼신다 그랬죠? 경매 개시결정.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신청한 걸 심사를 하고
개시를 결정하는 거죠. 자, 경매 개시 결정. 입에 붙이셔야 됩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등기부에 사건 번호를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누군가가 채권자가 경매를 좀 쳐주십시오. 저 돈 좀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사법부가 판사가 이렇게 보더니 채권이 분명하네. 경매를 쳐야 되겠다. 하는 게 개시 결정이고 개시 결정이 되면 등기부에 딱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사건 번호 뭐 2017 타경 어쩌고 타경이 붙으면 경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017 타경 뭐 12320 그러면 2017년에 12000번째 들어온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을 등기부에 딱 기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가 사건 번호 있네. 그럼 여기 경매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된다. 자, 이제 경매를 친다라고 곳곳에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태죠. 등기부에도 기재해놔서 이제는 부동산에서 이 집에 세를 들어오려고 해도 딱 보면은 못 들어오고 안 들어오죠. 이제는 딱 이제 이 물건은 경매야 라고 딱 써놓는 거죠. 일종의. 그 다음에 판사가 하는 일이요. 배당 요구를 종기를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이 배당 요구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채권자들이 은행만 있는 게 아니고 수두룩하겠죠. 그죠? 하다못해 정기 공과금 한전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개인의 무슨 카드 압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전기세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개인 채권자가 가압류도 하고 압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집에 사는 임차인이 또 자기 보증금 받으려고 또 대기 상태에 있고 그러죠. 자, 그러면 그런 각종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하라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날까지. 그날이 뭐예요? 배당 요구 종기. 이렇게. 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렇게 그 종기일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공고를 합니다. 공고. 준수야, 동영상을 찍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2기 때는 조금 찍어서 일부씩 올려달라 그랬잖아. 그치? 자, 요 뜻 아시겠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예, 배당 요구 종기. 언제까지? 그러니까 날을 딱 정합니다. 판사가. 그래서 이날까지는 돈 달라고 할 사람 다 달라고 해서 마감을 치는 거죠. 채권자들 이 부동산 어차피 팔 거잖아요. 팔면 돈 생기죠. 그럼 돈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나눠줄 사람을 확정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순서를 정하죠. 그죠? 그래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날짜를 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결정이 되고 신문에 내면 이제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팔 준비. 매각 준비란 건 판매할 준비죠. 그 준비를 할 때 두 가지 길로 합니다. 하나는 감평사한테 야, 이 물건 시세 좀 조사해 봐봐. 감정평가를 의뢰하죠. 그 다음에 집행관한테는 야, 이 물건에 가서 현장 가가지고 누구누구가 세입자가 있고 이 사람이 언제 전입신고를 했고 보증금이 얼마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현재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여기가 공실인지 아닌지 또는 여기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야, 요런 것 좀 조사해와. 요게 집행관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와 집행관이라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초보가 탈출되는 것이다. 그죠? 아, 감정평가사하고 집행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관이 감정평가하는 거 아니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는 것이다. 그럼 감정평가사는 이 집이 보아하니 요즘에 땅값이 얼마고 건물은 몇 년씩인데 인근에 물어보니까 이런 유사한 것들은 얼마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고 또는 이거는 이제 그 평가를 해보니까 뭐 몇 제곱미터당 얼마씩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쯤인데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놓는 게 감정평가사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이 감정평가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땅을 판다 그러면 땅을 감정해 놓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건물도 같이 판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감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감정의 대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건물을 다 감정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토지만 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서를 잘 보셔야 될 때가 이렇게 실제로 매각 대상과 감정평가서에 있는 그 평가한 대상이 다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혼란스럽진 않는 게 법원 서류에 매각 대상물 딱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안 헷갈립니다. 다만 감평서랑 실제 매각하고 다를 수 있다. 그런 거 여기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시세도 알아냈지, 안에 누가 있는지도 알아냈지, 돈 받을 놈들 다 결정도 받았지.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야죠. 기일 입찰, 야 언제 한다? 라고 나를 딱 이제 받는 거죠. 준비가 됐잖아요. 그죠? 시세 알아냈죠? 안에 조사 다 했죠. 그 다음에 돈 받아갈 채권자들 명단 확보했죠. 자 이제 팔자. 딱 이렇게 되면 이제 날짜를 정하고 실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낙찰자가 생겼어요. 그 낙찰자가 뭐죠?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렇게. 자, 크게 읽어보시죠. 최고가 매수신고인. 옆에도 차순위 매수신고인. 네. 말 그대로 매수, 사겠다는 거를 신고한 사람인 거죠. 나 살게. 근데 사겠다고 신고한 사람이니까 매수신고인. 그죠? 거의 다 한글로 써있죠? 한글로 써있는데 모른다면 좀 이상한 거지. 아까 자꾸 용어가 헷갈린다 그러는데 다 한글로 써져 있어. 경매 진행 절차. 한글. 매수 신고인. 자, 다 용어는 한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혼란스럽고 어색할 수는 있겠죠. 아이가 아빠, 엄마를 처음 익힐 때처럼. 하지만 한글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10번, 20번 읽다 보면 아 이게 뭔 뜻이구나가 스스로 나옵니다. 자 매수신고인 딱 그래버리죠. 그래서 이럴 땐 딱 보면 매수신고인 이렇게 읽지 마시고 매수신고인 해서 입에 붙여버려야 됩니다. 네, 그죠? 그런데 최고가, 최고로 높은 금액 가격이니까. 그 다음에 차순위는 최고가보다 두 번째로 높은 놈. 요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조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등이 1억이에요. 1등이 1억이에요. 근데 최저가가 8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가가 8천이었고 최고가 매수인이 1억이야. 그러면은 8,100만원 쓴 사람도 1억 쓴 사람하고 8,100 쓰는 사람이 있으면 8,100을 쓴 사람이 2등이죠. 2등이잖아요. 2등이지만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2등은 2등인데 어떤 조건이 좀 있는갑다라고 느낌이 오시죠.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최저가의 10%가 매수 보증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가 8천이라 그랬죠 아까? 자 8천에 10%면 얼마죠? 800. 그죠? 자 그러면 1등 빼기 800 하면 얼마입니까? 아까 1등이 1억이라 그랬어. 9,200. 그래서 9,200 이상 쓴 놈만 차순위로 본다. 2등이라고 아무나 2등 해준 게 아니죠. 우리가 학교에서 너 몇 등이냐? 나 2등이야. 근데 1등은 100점인데 지는 50점이야. 그러면 2등하고는 2등 격이 안 맞잖아요. 그거와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차순위라고 하려면 2등은 2등인데 적어도 2등 값어치를 하는 사람을 차순위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예를 들면 일부러 1억 쓰고 그죠? 내 친구한테는 명의로 넣어서 내 돈이에요. 친구한테 8천 쓰게 해요. 그러면서 둘이만 붙어. 그러면 나는 1억 쓰고 얘는 8천 썼죠? 그러면 보증금 800만 원 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1등 하긴 했지만은 800만 원을 뛸 폭 잡고 포기해버려. 그럼 800 뛰었죠? 하지만 8천으로 해서 2등으로 내가 잡았잖아요. 그럼 실제로 8,000원에 샀지만 뗀 800도 있죠. 그래서 총 8,800의 산 셈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렇게 해놓은 거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꼭 물어봐. 어떤 그 일기에서도 그 28살인가 되는 그 여자였는데, 물어보더라.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요. 한 사람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차순위는 2등은 아무나 2등 신고하게 안 해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안에 든 놈만 2등 신고를 하게 해요.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안 치르면 이 사람한테 물건을 줍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했을 때? 네, 차순위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떨어졌네? 돈 주세요. 그리고 봉투 가져가 버리면 차순위 신고를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안 한 거잖아. 즉 차순위 매수 신고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면 9,200 이상 썼어도 아까처럼 썼어도 아유 저 차순위 신고하겠습니다 하고 딱 서류 쓰고 아까 묻어놨던 돈 그거 안 찾아오고 그래 나 혹시 최고가 매수인이 돈 안 낼 때 그때 내가 덕 봐야지 하고 내 돈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묵혀놓을 때 그때 차순위로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되게 이게 들어보면은 되게 현실적이죠? 굉장히 상식선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법이니까. 법은 원래 약간 상식에 가깝죠. 어떤 상황이든. 이거는 너무 상식적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 매수인이 생기면 매각 결정 절차라는 걸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가 매수인은 경매 당일날이죠. 그죠? 오늘 입찰이면 오늘 누가 1등을 했어. 그럼 1등을 하면 그 1등을 한 날로부터 일주일이라는 게 걸립니다. 매각 허브 결정을 일주일 있다 하고요. 매각 허브 결정을 확정하는 결정을 또 7일 있다가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팔아서 1등을 했으면 됐지. 뭘 이걸 또 허가할지 불허가할지를 결정하냐.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시죠? 네. 그런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혹시 부당한 수단으로 이 남의 집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채권이 약간 부실하거나 또는 뭐 임차인 중에 어떤 사람한테 그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리지 못했거나 예를 들면 송달이 안 됐는데 편지를 받은 것처럼 누군가가 혹시 절차가 왜곡됐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권리신고를 잘못했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감정평가를 했는데 내 집이 5억짜리인데 한 2억 5천에 감정이 돼가지고 주인도 부당하죠. 그러면 주인이 부당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런지를 다 따져보고 야, 이 매각은 허가하자. 근데 이 매각 문제가 좀 있네? 그럼 불허하자. 이거를 언제 결정하냐면 7일 있다가 결정을 합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국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이 집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신중하게 어떤 판단을 하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주일 있는 다음에 또 일주일을 또 고민해.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정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왜? 허가를 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유가 있다. 그런 사람은 이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를 하죠. 그러니까 낙찰이 1일날 되면 8일날 허브 결정을 하고 15일날 이거를 확정할지 불확정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즉 낙찰 이후에 며칠? 14일 정도의 절차가 또 필요한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때서 판사가 뭘 하냐면 언제 낼지를 날을 정합니다. 언제까지 돈 내? 라고 편지를 보내죠. 그게 이제 잔대금 납부기일을 이제 정해서 통지를 합니다. 이렇게 되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대금 납부 기한을 주는 거죠. 기한. 기일을 주면 그날에만 돈을 내야 되죠. 옛날에는 기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낙찰을 뭐 예를 들면 3월 1일 날 했는데 잔금기일이 4월 20일이다, 10일이다 라고 하면은 4월 10일까지 기다렸다 그날 돈을 냈어야 됐어. 기일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기한이라고 돼 있죠? 기한은 간격이죠. 그죠?
그래서 4월 20일까지 내세요.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4월 1일 날 내도 되고 3월 30일 날 내도 되고 이런 게 기한에 관한 문제고 기일은 그 날에만 내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냈어요. 돈을 내는 순간 등기하고 상관없이 내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좀 아직도 내 이름으로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오늘 아침 10시에 냈어. 그럼 그게 이제 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경매를 막 할 때는 내가 잔금 치르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은 막 등기 떼보니까 아직도 내 이름이 된대 이러면서 버티는 사람이 꼭 있어. 그럼 이제 가르쳐줘야 돼. 이거는 민법 187조에 의한 법률의 규정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살짝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요 경매는 돈 내면 그냥 우리 거 되는 거예요. 법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싹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때 막 버버버버버 이러면 만만한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단가를 높여. 한 200 부를 것도 한 300 부르면서 시작해볼까? 이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유식한 척 해야 돼요? 무식한 척 해야 돼요? 유식한 척 해야지. 자, 이게 연기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자리가 경매다. 아시겠죠? 너무 문인처럼 접근하면 안 돼. 이렇게 글쟁이처럼 뭐 이러면 안 돼. 경매가 안 됩니다. 조금 상인이 돼야 되죠. 경매는 자본가가 돼야지만이 소화가 됩니다. 자본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사람이 자본가죠. 그래서 딱 보고 돈 될 자리에 투자해서 빼고 뭐 요런 게 자본가 개념인데 잘못하면 집수리업자나 집장사처럼 전락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장사치가 돼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인이 있죠. 똑같은 장사에도 어떤 사람은 기업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장사치라 그러잖아요. 그죠? 요 차이가 요런 데서 크게 나옵니다. 통상. 우리가 정치인도 정치인 있고 정치꾼이 있잖아. 이렇게. 그죠? 요런 형태의 내가 동일한 일을 잡고 할 때 뭔가 좀 품격 있게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아닌 길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차도 그러죠. 차가 경부를 타면 경부 가는 거고 국도 타면 국도를 다니죠. 꼭 오솔길만 찾아다니는 놈이 꼭 있어. 비싼 차를 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다 이게.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이렇게 되면 돈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촉탁이라는 게 있죠. 등기라는 건 소유권. 이것도 말이 기니까 살짝 이 혼란이 오시는데 이렇게 떼서 읽어보시면 돼요. 소유권 이건 내 거란 얘기죠. 이전 등기 옮겨가는 등기인갑다. 촉탁은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걸 그러죠. 개인과 개인 간에는 부탁, 기관과 기관 간에는 촉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위촉장 이런 거 들어보셨죠? 누군가에게 위촉할 때, 기관이 위촉할 때는 위촉 이렇게 그래서 촉탁, 부탁할 탁자죠. 그래서 법원이 등기소에 부탁하는 거예요. 촉탁. 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내가 팔았는데 오늘 돈 다 받았거든? 서류 넘길 테니까 등기소 넘길 테니까 니들이 야 옮겨봐. 그 기재해줘. 자 그거를 촉탁 이렇게 표현한다. 아시겠죠? 이제 내 거가 됐어. 그러면 이제 뭘 하죠? 대화하다가 인도 명령. 이게 이제 명도하는 절차입니다. 인도 명령. 그래서 말 그대로 부동산 인도죠. 부동산을 인도 누구한테 주래. 그걸 명령하는 거죠. 법원에서.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줘라. 최고가 매수신고인한테 빨리 넘겨줘. 누구에게? 임차인도 있고 그 건물의 점유자들 있겠죠? 또는 전소유자도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야 빨리 넘겨. 이 사람 돈 다 냈어. 빨리 넘겨. 이렇게 하는 게 인도명령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까지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끝이에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배당 절차는 뭐냐면 법원에 이미 우리가 돈을 냈죠. 여기 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참여했던 채권자들이 있죠. 얘들하고 빚잔치를 하는 거를 배당 절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에 대해서 많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남의 집 빚잔치를 하는데 뭐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냐. 근데 딴 데 가보면 요것만 뒤지게 가르쳐요. 안 맞는 거죠. 자기 집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의 집 빚잔치는 얘는 얼마 받고 얘는 얼마 받는 걸 왜 지가 관심을 가져.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가지고 공부를 엄청 합니다. 진짜 막 엄청나게 누구는 뭐를 공부 많이 하셨죠? 이걸 막 가르쳐. 그러면 이걸 왜 배운? 자기가 이거를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뭐 차를 운전 면허 따는 거는 자동차 운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면허를 안 따고 얘가 계속 끝 시간엔 뭐 하냐면 자동차 정비 학원을 다녀 막 그런 애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된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절차라는 것은 법원의 입장에서 보신 거고요. 법원의 입장. 투자 절차는 뭡니까? 개인의 입장. 네, 여러분이라면 입장이죠. 여러분의 입장. 즉 뭐냐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서울역, 그다음 용산역, 영등포역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경매 아까 절차라면 그죠? 역사들은 그냥 지나간다면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갈지에 대한 그 과정, 그 차 안에서 탔을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즐겁게 가느냐. 그냥 휴대폰 켜놓고 영화 보면서 자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도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랑 관련된 거다.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절차는 자, 여러분이 투자할 때는 제일 처음에 물건을 막 검색하겠죠? 그죠? 물건을 막 검색합니다. 물건은 15,000개, 뭐, 공매까지 하면 거의 한 2만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줄 때는 이제 두 개 합쳐서 15,000개 정도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에 5개를 산다고 해도 15,000개 정도면은 뭐, 퍼내도 티도 안 날 정도 넓은 틀이죠? 예, 이렇게 넓게 많은 부동산들이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기를 시작하는데, 그 뽑기를 잘 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저번 주에 했던 방송인가? 거기에서 이제 투자하는 물건 지역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해놨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예, 그거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녀들은 서울로 이렇게 학교를 보내고, 뭐,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보면 더 넓은 세계로 이렇게 나가는 거를 자연스러운 인간들의 반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투자할 때는, 멀리 안 나가고 자기 집을 먼저 사요. 집 근처에서 놀아. 불안하니까. 집 안에서, 아는 데서, 그죠? 희한하다, 이게.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물건을 검색하는 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자기의 품성이 이제 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유 저 이유를 대면서 검색을 나는 요 정도가 이 위치가 좋고요. 나는 이 위치가 좋고요. 나는 아파트가 좋고요. 나는 빌라가 좋고요. 상가가 괜찮고요. 나는 근생이 좋고 요렇게 이제 막 이 15,000개 숲으로 천지만지 흩어져 버려. 어디 갔는지 모르게. 요렇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돈이 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에 사람이 웅성웅성 모여야 되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웅성웅성이 아니고 막 그냥 천지사방으로 각자 알아서 흩어져. 각자 자기의 꿈을 보고. 하지만 길은 분명히 따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길이란 건 있겠죠. 누가 발견한지 모르지만 길이 있어. 그냥 길은 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운명, 이게 사주팔자가 작동하는 시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건을 턱 선정을 하는데, 선정할 때 통상적으로 저 두 가지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거쳐요. 하나는 권리 분석을 했더니 괜찮더라. 괜찮네? 이렇게 이제 우선 추려져. 그 다음에 하나는, 요거 사면 돈 벌겠다. 그죠? 요 정도의 아주 판단들을 두 가지 정도 판단을 하고 물건을 선정하죠. 통상. 그냥 선정 안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시세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된 거가 쌓여요. 이제 쌓이기 시작해. 그런데 그 쌓인 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겠죠.
우리가 증권도 증권 전문가도 있지만 이게 분석가가 따로 있죠. 애널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분석하는 사람 따로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 경제도 보면 경제학자는 어떤 경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죠. 예, 분석한다 이게. 그래서 분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앙케이트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설문 막 전화로 막 정치인들 설문 조사를 해. 또는 뭐 아주머니들이 와서 인구 센서스 조사 막 하죠. 그럼 조사된 걸 가지고 분석가가 아 요거는 뭐 정치인 누구누구한테 이렇고 누구는 이거는 야당이 어쩌고 여당이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뭐 탄핵을 몇 프로가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가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분석가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렇게